안녕하십니까. 남도일보TV 전무이사 반재룡입니다. 오늘은 정관계 유족을 두루 거치시고 지난 8월 13일 제64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취임해 2018년을 농업 대변화의 원년으로 삼아 농식품 부문 일자를 대폭 늘리고 농업인 소득 안전망을 확충해 나가고 있는 이기호 장관님을 모셨습니다. 이기호 장관님은 30년간 공직생활을 하시면서 농정을 수립하고 시행해 왔으며 지난 19대, 20대 국회에서는 농림축산식품 해상수산위원회 위원과 간사를 역임하시면서 농어청 상생기금 도입, 쌀값 안정과 청탁금지법 개정에 앞장선 바 있습니다. 농업인의 눈으로, 국민의 눈으로 10년 후를 내다보는 농업정책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이기호 장관님에게 앞으로 우리나라 농업정책에 대해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먼저 취임 2개월이 넘었습니다. 벌써. 그동안의 소감과 국회의원 생활과의 그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여전히 장관으로서 이제 2달이 지났습니다만은 저는 또 국회의원 신분을 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의 뭐 근본적인 무슨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다 국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거기 때문에 뭐 그런 토대 위에서 또 장관을 직을 맡고 있기 때문에 장관의 직무에 지금 뭐 충실하고 있습니다. 예, 농업 농촌을 지켜나갈 청년 후계 인력을 육성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구체적인 방안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예, 지금 농촌 지역을 보면 청년 후계 인력을 육성하지 않고는 미래 대한민국의 농촌을 유지해 나갈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현재. 그러죠. 현재 대한민국 전체에 40세 이하의 가구주 농민들이 청년 농업인이 놀랍게도 10,000명이 안 됩니다. 10,000명도 안 돼요. 네, 그래서 9,000명에 불과한 40대 이하의 농민들이 지금 그렇게 돼 있고요. 이런 상황을 그대로 방치해서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에 과연 우리 대한민국의 농촌이 지금과 같은 이 소위 공동체를 유지해 나갈 수가 있느냐? 어렵죠. 어렵죠. 그래서 지금 현재 농정의 최우선 과제는 청년 후계농 육성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청년 후계농을 육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 뭐 정부 정책을 현재 발표를 하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금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청년 농업인 정착 지원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금년에 1,600명, 내년에 2,000명 이렇게 이제 계속 확대를 해 나가는데 40세 이하의 그 청년들이 농촌에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생활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정착 지원금. 예, 정착 지원금으로 매월 100만 원씩 이렇게 지원을 해서 이들이 농촌에서 생활 걱정 없이 영농에 종사를 하고 그래서 농업에 어떤 기반을 닦고 이렇게 해서 농촌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정부가 정책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이 사업은 이미 독일이나 프랑스 그리고 가까운 일본에서 시행을 해서 아마 성공적으로 정착을 이룩한 그러한 사업에서 우리도 이제 도입을 했고요. 뭐 계속해서 금년에 이어서 내년에 좀 확대해 나가고 해서 뿌리를 내릴 때까지 노력을 할 그럴 방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저도 그 지난번에 KBS 창 그게 장관님도 잠깐 나오시더만 그래갖고 그걸 좀 관심 있게 봤는데 거기는 이제 창농 소위 농촌에서 농업을 이제 일자리로 생각하는 우리 젊은이들을 좀 키워나가는 또 그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보니까 덴마크하고 일본 사례가 많이 소개가 되고 있더만요. 우리나라도 배울 점이 많이 있더라고요. 장관님께서 이제 그런 것을 많이 도입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직접 지불제를 공익형으로 전면 개편하겠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현재도 이제 직불제인데 농업 직불제가 활발하게 시행되고 있습니다. 농촌에서 농사를 짓고 하는 데 대해서 고정적으로 지원을 받기도 하고 또 쌀값 같은 경우 떨어지면 이제 그 차액을 일부를 지원을 받기도 변동직불이나
직불금이라고 합니다만은 이런 식의 이제 직불금이 계속해서 이제 지원이 되고는 있는데 이러한 직불금이 현재 이제 몇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요. 예, 첫째는 그렇죠. 이 소위 쌀 중심입니다. 그래요. 전체 직불금의 한 70% 정도가 쌀에 이제 집중해서 나가고 있고 또 대농 중심이에요. 많이 농사를 지으면 지을수록 그러니까 쌀 농사를 많이 지으면 많이 지을 수 있도록 지을수록 혜택을 많이 받는 거죠. 직불금을 많이 받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지금 쌀이 남아도는데 한쪽에서는 쌀이 남아들어 가지고 그걸 소진시키기 위해서 엄청난 정부에서 노력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쌀 농사를 계속 지으라고 지원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렇죠. 현재 직불금 제도가 그런 이제 문제점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대농 중심, 많이 농사를 지은 사람들이 혜택을 많이 보는 그러한 취지로 돼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농촌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분들은 어르신들, 노인, 노령층, 그리고 영세 소농. 그렇죠. 그러니까 고령층 영세 소농이 지금 농촌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러죠. 이분들이 소외되는 그러한 문제점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근본적으로 농촌에 이제 직불금을 지원을 할 때 이 영세 소농들이 일정한 정도의 형평성 있는 혜택을 보도록 그렇게 제도를 좀 바꾸는 게 필요하겠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려면 농사를 짓는 모든 분들이 일정한 정도의 직불금을 다 받아야 돼요. 그래서 기본 직불금을 두고 기본 직불금 플러스 알파. 그러니까 기본 직불금에다가 이제 농사를 지은 면적만큼의 또 추가 직불금을 받는데 그 추가 직불금은 소위 그 농지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 영루진으로. 그러니까 많이 가지고 있으면 비율로 봐서는 좀 떨어지고 적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뭐 저 생활 안정적 측면에서 좀 더 지원을 받고 뭐 이런 제도로 바꿔 나가자. 그렇게 해서 논에 물을 대고 밭에 씨를 뿌리는 모든 농민들이 함께 일정한 정도의 균등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직불금을 개편해 나가자. 이게 이제 본격 직불금의 취지고요. 그러한 방향으로 금년 말까지 이제 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래서 내년도에 법적 정비 예산 확보 이렇게 해서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그런 방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2020년부터요. 뭐 하루라도 빨리 좀 도입하면 좋겠는데. 다음 우리 농로인 전남이 지난번 스마트팜 밸리사 공모에서 탈락을 했습니다. 상당히 충격적이었고 그런데 그 원인을 어떻게 보시면서 장관 입장에서 전남도에 조언을 해주신다면 한 말씀 해주십시오. 전남도에서 보고 있는 여건하고 또 이제 중앙정부와 중앙정부에서 보고 있는 스마트팜의 취지하고 좀 격차 괴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전남도는 이 대형 농지 지금 현재 그러니까 영산강 그 사업지구인 이제 해남을 신청을 했지 않습니까? 대형 농지가 이제 간척지로 형성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여기야말로 스마트팜의 적지다 이렇게 판단을 했던 것 같고요. 그러나 농림부 입장에서 중앙정부의 스마트팜을 만들고 있는 취지는 뭐냐면 그 농지에 참여하는 그 스마트팜에 참여하는 젊은 청년들이 거기서 농사를 짓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뿌리를 내리고 또 직업으로 삼아서 계속 발전시켜 나가고 이런 취지로 지금 생각을 했던 거거든요. 그게 맞죠. 네, 그게 맞죠 취지에. 그러다 보니까 해남이 이 전남도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여건이라고 판단을 했지만 농림부가 볼 때는 열악한 여건이 되는 거죠. 청년 농업인들이 자유롭게 참여하는데 도리어 장애가 되는 거 아니냐. 그 대형 농지라는 게 이렇게 판단을 했던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전남도가 좀 보완을 하면 내년도에 또 추가로 두 개가 또 할 계획이기 때문에 뭐 내년도에 이제 추가로 가능하겠죠. 뭐 전남이 농도로서 저는 스마트팜 밸리를 반드시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뭐 제 자신 출신지가 전남이니까 당연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전남도도 그러한 어떤 그 중앙 정부가 의도하는 취지에 맞춰서 대비를 좀 해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도
농도인 전남에서 그걸 충족을 못 시켜서 통과가 안 됐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중앙 정부가 의도하고 있는 그 취지를 그러니까 전남도가 정확히 이해를 하고 그 취지에 맞춰서 대비를 하는 뭐 그러한 잘못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선정을 한 것 같아요. 내가 예. 봐도. 다음에는 그 농지의 그 태양광 발전 시설 그 설치에 대한 장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 지금 현재 이제 두 가지 측면이에요. 탈원전 이후에 저 신재생 에너지, 대체 에너지 이제 생산을 확대를 해야 되는 게 정부의 기본적인 방침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 보면 그럼 어디에서 그 필요한 용지를 뒷받침을 하느냐? 결국 수면, 또 농지, 산지 뭐 이런 데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이제 농림부 입장은 뭐 산지는 요즘 뭐 문제가 많아서 뭐 상당히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만 수면이나 농지에 대해서는 비교적 원활하게 좀 뒷받침을 해주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다만 우량한 농지, 대단히 좀 보존 가치가 높은 농지에 대해서는 조금 조건을 좀 까다롭게 하고 그 대신에 그 해안 주변 염해 간척지, 간척지역 그리고 농촌 지역의 옥상 건물 옥상 뭐 이런 데 대해서는 과감하게 좀 풀어주고 또 보존 가치가 좀 떨어지는 농지에 대해서는 뭐 조금 원활하게 용지 공급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제도를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이렇게 어떤 제도를 실용적으로 바꾼다는 것이 필요한데 딱 규제 중심의 어떤 틀로 밖에 있으면 발전이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대표적으로 염해간척지와 농업진흥구역 내 옥상, 건축물 옥상에 대해서는 지금 다 풀어주는 방향으로 지금 입법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해마다 조류 인플루엔자 AI가 우리 참 또 그런 뭐 구제역 등 가축 질병이 나타나면서 농가 불안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올해도 지금 10월부터 11월 철새가 찾아오면서 AI가 또 발생할 가능성이 적지 않은데 올해 동절기 AI 방역 추진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이제 소위 특별방제 기간, 특방 기간이라고 그럽니다. 네, 특방. 금년부터 5개월 이제 설정을 해서 지금 지금 10월부터입니다. 네.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5개월 동안 특방 기간으로 특별 방제를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대표적으로 가장 AI 발생의 주범이 이 오리 농장, 네, 그렇죠. 뺑아리 농장이거든요. 특히 이제 그래서 오리 농장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휴지기제, 그러니까 사육, 네, 돌아가면서 사육 휴식제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특방 기간 중에.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가 아니라 돌아가면서 이제 금년에 이제 그걸 오리에 한해서 그것도 이제 종오리라 그러죠. 말하자면 이 소위 종자오리, 오리 오리 병아리죠. 오리 병아리, 오리 병아리에 대해서 사육 휴식연제를 지금 휴지기제를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럼 또 국가에서 보상을 해주는 당연히 마리당 작년에 510원씩 안키운 값을 정부에서 보조를 해줬는데 금년에 대폭 올라가지고 763원까지 올랐어요. 한 40% 이상 올라서 그래서 763원을 금년에 키웠던 오리 마리당 763원을 보상을 해줍니다. 신고를 하면 안 키운 대신에 이렇게 해주고 있고요. 또 아울러 이제 발생하면 뭐 과감한 살처분을 해야죠. 과거에는 예방 살처분을 500m 반경 발생한 데서 이렇게 했는데 이걸 3km까지 확대를 했어요. 그러니까 발생을 하면 뭐 과감한 예방 조치를 취하고요. 그 대신에 농가에 대한 지원은 확대를 하자. 이렇게 해서 금년에도 이제 아주 강력한 방역 대책, 가축 방역 대책을 지금 시행할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AI는 매년 보면은 닭이나 오리의 밀식도 큰 원인이 있고 그리고 발생하면은 그냥 땅에 묻는 것만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게 살처분은 근데 그 나중 때 이렇게 환경적인 문제도 상당히 크고 근데 다른 전국적으로 방법은 없습니까? 예, 지금 이제 뭐 태운다든가 뭐 예, 소각- 그런 기술들이 살처분을 하는 기술이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우리는 이제 매립 방식을 매립. 이제 취하고 있는데 매립 있고 또 방금 말씀하셨던 전무님 말씀하셨던 소각 방식. 소각. 예? 또 한 가지는 액상화가 있어요. 아예 물로 만들어 버리는 그거 좋거든요. 예, 그 있는데 이제 단가 비용 문제에 있어서 워낙 차이가 크기 때문에 현재 이 매립 방식은 뭐 아시는 것처럼 뭐 큰 돈 들어간 거 아니죠. 저 매립지만 하고 하면 그 대신에 이제 환경 오염은 문제가 생기고 그렇죠. 액상화나 소각 방식은 이 뭐 환경 오염 문제에 있어서는 뭐 큰 어려움이 없는데 그러죠. 액상화는 비료를 쓰니까 없는데 그 대신에 이제 저 비용이 많이 비용이 드시나. 많이 들죠. 그래서 몇 배 차이 납니까? 뭐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 10배 이상 차이가 나니까. 나니까 아직까지는 우리가 이제 소각이나 액상화를 못 하고 있고요. 앞으로 점진적으로 매립 비용도 현재 지금 만만치 않게 들어가고 있거든요. 계속해서. 왜 그러냐면 과거에는 그냥 파 묻어버리면 끝나는데 요즘은 전부 차폐막을 비롯해 가지고 이제 환경 그 오염 방지 조치를 같이 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야죠. 그래서 단가가 좀 올라가지고 점점 그 격차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각 기술이 좀 더 발전하고 또 이 매립에 따르는 비용이나 그 사후 조치가 좀 더 늘어나고 이렇게 되면 그 격차가 줄겠잖아요. 줄게 되면 앞으로는 점진적으로 이제 소각이나 액상화 방식으로 이렇게 나간다고 생각합니다. 액상화를 해가지고 비료를 쓰면 참 비료를 좋네요. 쓰는 것도 좋은 방식인데 이제 액상화는 워낙 현재는 비용이 그러니까. 많이 소요가 그럴 돼서 쉽게 지금 추진을 못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국민 눈높이에 맞는 그 안전한 농식품을 생산 비용 구축 일환으로 내년부터 농약 허용 물질 목록 관리제도 PLS라는 것이 도입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PLS라는 것은 이제 한마디로 표현하면 농약을 허용되는 이제 장목별로 허용되는 수준을 정합니다. 그래서 허용되는 수준을 정해놓고 그 수준 외 그 이제 허용되는 그 물질 외의 농약은 무조건 뭐 거의 검출이 안 돼야 돼요. 0.01 ppm이니까. 그렇죠. 그렇게 이제 제한을 하는. 그래서 철저한 농약 관리 제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게 이제 내년부터 전면적으로 시행이 됩니다. 우선 농가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큰 부담이죠. 농약을 거의 이제 허용된 농약만 써야 되기 때문에 허용된 농약을 정확히 인식을 해서 그것만 뿌려야 되고 그것도 낮게 그 허용치가 책정이 돼 있기 때문에 뭐 아주 자제를 하면서 농약을 뿌려야 된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리고 또 그나마도 허용되지 않는 농약은 절대 뿌리면 안 됩니다. 장목별로. 예를 들어서 뭐 콩에다 배에다 뿌릴 수 있는 게 딱 몇 가지 정해져 있어요. 그것만 뿌려야 됩니다. 그것도 방제 기준에 맞춰서 뿌려야 되기 때문에 농가로서는 큰 이제 부담이 되고요. 그래서 농민들은 뭐 굉장히 뭐 대책을 내놔라, 연기를 해달라 이렇게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로서는 대단히 고민스러운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데 우선 이 PLS를 도입하기 전에 계기가 잘 아시는 것처럼 작년에 살충제 계란 파동이 있었잖아요. 살충제 계란 파동 때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우리 농산물, 농축산물에 대한 인식도가 안전성에 대한 인식도가 아주 크게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 농산물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워낙 염려들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정말 비상한 각오를 하고 이제 도입을 하게 된 거죠, 작년부터. 그래서 내년에 시행을 하게 됐는데 애국에 비하면 뭐 시행 준비 기간이 대단히 짧아요. 뭐 갑작스럽게 작년에 이제 시행을 준비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우리 주변 국가들 일본은 2006년부터 시행을 했고, 그렇죠. 우리보다 어떻게 보면 뭐 농업 수준이 우리하고 뭐 비슷하다고 볼 수도 있고 우리보다 떨어진다고 볼 수도 있는 대만 같은 경우는 2008년부터. 그러니까 우리 주변국들이 이미 10년 이전에 이 PLS를 다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국민들의 건강과 우리 농산물에 대한 어떤 안전성 뭐 이런 측면에서 보면
더 이상 PLS를 늦출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그렇죠. 아직 몇 달 이제 뭐 12월 말까지 한 2달 남았습니다만은 그 기간 중에 대비를 좀 철저히 해서 농가의 부담을 좀 줄여주면서도 그러나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농산물을 공급하는 측면에서 PLS를 전면적으로 좀 시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관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제가 일본을 가서 보니까 생활협동조합에서 생산하는 그 농산물에 대한 이런 거 PLS 같은 기준을 농림부 시켜봐 농림부에서 정부보다 더 까다롭게 해가지고 일차적으로 딱 농가 자율적으로 딱 통제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 인식이 딱 되어가지고 딱 농민들도 그렇게 할 줄 알고 그리고 우리는 지금 벌써 일본에 비하면 한 12년, 대만이 10년이 지금 늦은 상태고 내년에 한다 해도 이건 반드시 시행을 하고 또 우리 농민들이 빨리 인식을 해야 합니다. 우리 먹는 것하고 관계된 것이니까 이것은 미뤄서는 안 된다고 농민들한테 이제 저희들이 기획하고 있는 게 두 가지인데 지금 당장은 우선 저 11월 달부터 경로당 예, 어르신들이 많이 모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로당을 지자체 시군 공무원들하고 그 농산물 품질 관련 공무원들이 같이 쭉 순회하면서 교육이 중요해요. 어르신들한테 좀 이해를 시키고 교육을 시켜나가고 특히 농약을 파는 농약상들이 그것을 농민들한테 농약을 팔 때 이것은 어디에다 뿌릴 수 있고 어디에는 뿌리면 안 됩니다. 또 어느 정도의 그 농약을 이제 살포할 수 있는 양이 뭐 일주일에 뭐 한 번이랄지 아니면 뭐 한 달 간격이랄지 뭐 이런 정확하게 사용 어떤 요령을 교육을 좀 주지를 시켜 나가도록 농약상 교육과 경로당 순회 교육 그것을 지금 집중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농약상 교육이 더 중요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시골 분들은 잘 모르니까 그 양반들이 팔면서 말을 해주면 알게 돼. 이거 이렇게 농약상 교육을 굉장히 강화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쌀 목표 가격 재설정 그 계획하고 앞으로 동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예, 일단은 쌀 목표 가격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쌀 목표 가격이 결정이 되면 이 쌀 시장 가격이 시장에 이제 쌀 농민들이 내다 팔지 않습니까? 팔 때 그 가격 격차가 생기면 수확기 가격 격차의 85%를 정부가 지원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죠. 농촌 경제 안정을 위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쌀 목표 가격이라는 것은 결국은 농민 소득의 최후 보루고 농촌 경제 활성화의 기본 요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대단히 큰 중요한 의미가 있고요. 현재 관계법에 의해서 이 농업인 소득안정법에 의해서 5년마다 한 번씩 목표 가격 설정을 합니다. 그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목표 가격은 변동 직불금 지급 기준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농민들이 이제 관심이 클 수밖에 없고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 그 당시 문재인 후보가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목표 가격을 설정하겠다 이렇게 공약을 했습니다. 그러셨죠. 그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면 19만 4천 원이 됩니다. 현재 18만 8천 원인데 6천 원이 올라야 돼요. 근데 제 생각은 19만 4천 원에 플러스 알파 19만 4천 원 이상의 수준에서 이 쌀 목표 가격이 결정이 돼가지고 농촌 경제 좀 안정에 기여를 했으면 좋겠고요. 정부 일각에서 또 여러 경제계에서는 이 쌀 목표 가격이 높으면 쌀 재배 면적이 늘어난다. 그렇기 때문에 쌀 목표 가격을 억제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만은 아직도 저는 우리 농촌 쌀값이 결코 높은 수준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반드시 쌀 목표 가격은 물가 상승률 반영 그 이상으로 책정이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이제 그 관계법이 개정이 안 돼가지고 여야 간 국회에서 합의를 통해서 이제 목표가 결정이 되게 돼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래서 정부도 여당과 사전에 좀 협의를 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19만 4천 원 이상의 수준에서 결정이 될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적인 협조를 하고 그러한 방침을 사전에 발표할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관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농업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면 아무리 다이아몬드가 좋아도 다이아몬드를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식량을 먹어야 하니까 어찌 보면 미래 우리 세계에 있어서
농업 정책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농업 정책을 잘 수립한 나라일수록 미래가 밝은 나라이다. 그런 쪽으로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아까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그 젊은이들을 빨리 그 일상의 그 농촌은 무조건 힘든 거 그런 것이 아니고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것이 인식을 심어주는 그 정책을 장관님 그 재임 기간에 좀 많이 수립하셔서 농촌에서도 희망이 있다. 그러니까요. 또 농업을 통해서도 우리가 잘 살 수 있다. 그런 확신이나 신념을 심어줘요. 젊은이들한테 심어주면 젊은이들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런 사례가 많이 있으니까요. 성공 사례들이 많이 있죠, 많이 전국적으로. 그래서 그런 성공 사례를 발굴을 해서 청년들한테 좀 알려나가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청년들이 농업에 생활도 안정적으로 해갈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지원도 하고 또 아울러서 농촌 지역의 교육의 질이나 복지의 질을 좀 높여줘 가지고 그게 중요해요. 농민들이 농촌에서 생활하는데도 불편함이 없도록 가정을 일구고 사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좀 뒷받침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정부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정책의 어떤 큰 흐름인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앞으로 한 10여 년쯤 지나면 우리 농촌은 분위기가 많이 바뀔 것 같아요, 저는. 청년들도 좀 들어와서 활기 있게 활동하는 청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어르신들도 어르신들대로 안정적으로 이제 농촌에서 생활을 해 나가고 뭐 이런 분위기로 바뀔 수 있지 않느냐. 저는 희망적으로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그 수장이 어떤 정책을 갖고 이끌어가느냐. 농림부 수장을 계속 이제 장관님처럼 이렇게 쭉 농업에 애착이고 경험이 있고 농경에 관심 있는 분들이 이끌어가야 미래가 창출되는 것이고 그 어떤 정책이라는 것이 금방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최소한도 10년 후에 그 정도 가야 뭔가 효과가 나타나고 그래서 저는 그 정권도 그 5년, 10년보다 한 20년은 가야 뭔가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 더불어민주당 응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좀 뭔가 하려면 고맙습니다. 20년은 집권을 해야 한다. 이 말씀은 더불어민주당의 현역 국회의원 자격으로 감사합니다. 저도 그 이해찬 의원하고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데 자 마지막으로 농도인 우리 전남 지역민들에게 한 말씀 해주십시오. 우리 전남은 이 대한민국 농촌의 상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남이 가장 높은 농업 비중을 가지고 있고 또 전남 농촌이 가장 노령화가 진전이 돼 있어서 그렇죠. 우리 농촌의 문제점을 모두 상징적으로 안고 있지만 그러나 앞으로 희망도 같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전남의 농업 또 농촌이 이 희망을 키워갈 수 있도록 정부도 큰 관심을 가지고 뭐 적극적인 지원을 지금 해나가고 가고 있고요. 아울러 그것과 같이 우리 전남도를 비롯해서 지역 내에서도 좀 내발적인 어떤 그러한 힘들을 키워주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농업 정책은 전라남도가 주도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죠. 농도로서 그것은 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정부로서도 전라남도가 정말 선진적인 농업, 선진적인 농촌 정책을 취해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뒷받침과 함께 공동 보조를 취해 나가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농민들이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전남 농민들이 정말 힘껏 화이팅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번 인터뷰를 통해서 농업인들의 헌신과 노고가 존중받을 수 있도록 농경 체계를 바꾸어 앞으로 걱정 없이 농사 짓고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에 더욱 노력해야겠다는 이기호 장관님의 의지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이기호 장관님께 농촌은 대한민국 국토 한 부분이고 농업은 대한민국 중요한 미래 산업이며 농업인은 대한민국의 당당한 구성원이라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시고 지금부터 10년 후를 준비하는 농업 정책을 수립해 나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바쁘신데도 시간을 내어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